안녕하세요. 그 남자의 목소리입니다. 오늘 함께할 이야기는 라이언 홀리데이의 브레이브입니다. 인생에는 수천 번의 기회가 있죠. 그리고 그 기회를 잡고 앞서 나가는 사람은 거창한 준비나 계획을 세우지 않고도 늘 두려움을 통제하고 자신만의 길을 선택합니다. 이들은 다음 선택에도 그 다음 선택에도 더 크고 위대한 일을 거침없이 해냅니다. 이것이 단순하고도 강력한 브레이브, 즉 용기의 힘입니다. 라이언 홀리데이는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세네카 등 스토아 철학자들의 글을 읽으며 자기 행동을 스스로 선택하고 성장하기 위한 담력을 쌓았다고 말합니다. 이 책에는 스토아 철학자뿐만 아니라 링컨, 스티브 잡스, 메가더 장군까지 이어온 용기의 힘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미덕이 되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추천드리는 책입니다. 브레이브, 라이언 홀리데이 지음, 조율리 옮김, 다산초당 출판 함께 하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밤도 잘 자요. 타인의 시선을 경계하라. 두려움의 근원은 대부분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질문에 있다. 이런 생각은 자기 자신을 마비시킨다. 비뚤어진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현실의 구조마저도 왜곡하게 하고 묘사하기 어려울 정도로 제정신이 아닌 듯이 비겁하게 행동하게 만든다. 영국의 작가 시릴 코널리는 이웃이 뭐라고 수군댈지 몰라서 감히 자살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라고 농담한 적이 있다. 그 정도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너무나 신경을 쓴다. 험담이 들리지 않는 곳에 있을 때마저 뒤에서 자신에 대해 안 좋게 이야기할까봐 두려워한다. 역설적으로 새롭고 감명을 주며 옳은 일은 당시 격렬하게 반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무릅쓰고 이루어졌다. 현재 사랑받고 있는 것의 대부분은 처음 만들어지거나 실행됐던 당시에는 하찮게 여겨졌지만 그런 시선을 누가 그렸느냐는 듯 무시한 사람들 덕분에 지금까지 살아남았다. 그런데 이렇게 다른 사람의 반대를 극복해야 할 난관이라고 바라볼 능력이나 의지가 부족할 때가 종종 있다. 1970년 프랭크 세르피코가 뉴욕 경찰의 부패를 내부 고발했을 때 다른 동료 경찰이 그를 축하했다. 그러자 세르피코는 정작 도움이 필요할 때 왜 함께 들고 일어서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그 동료 경찰이 대답했다. 뭐라고요? 나도 당신처럼 왕따가 되라고요? 바로 그거다. 왕따가 되는 것을 피할 선택의 여지가 없다. 정작 시민을 보호해야 하는 동료 경찰이 시민을 갈취하는 것을 두고 볼 텐가? 범죄자로부터 시민을 보호해야 하는 경찰이 범죄자와 협력하는 것을 눈감아 줄 것인가? 사람들은 목소리를 높이기보다 범죄자와 한통속이 되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 세계적인 유행병이 돌 때도 혼자 마스크를 쓰기보다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 장래가 덜 보장되는 일을 하고자 일을 그만둔 이유를 설명하기보다는 기존 직장에 남는 것을 선호한다. 감히 의문을 제기하기보다는 쓸데없는 유행을 따라가려고 한다. 평생 저축한 돈을 투자했다가 거품 경기가 터졌을 때 그 돈을 잃는 게 거품이 끼는 동안 아무것도 안 하는 바보처럼 보이는 것보다 어쩐지 덜 고통스럽다. 타인과 조금이라도 다른 의견을 내거나 고작 10분이라도 남들과 떨어져 홀로 서 있는 위험을 피하려고 자기 평판을 더럽히는 쪽을
선택하기도 한다. 로마의 정치인 키케로의 충고를 얼마나 잘 기억하고 있는가. 사람들은 끊임없이 노력하고 수사학을 사랑했던 신흥부자 출신인 키케로를 비웃었다. 키케로는 항상 사람들 입에 오르내렸다. 사람들은 그의 뒤에서 수군댔으며 곁눈질했다. 그러자 키케로는 이렇게 충고했다. 다른 사람이 자기에 대해 무슨 말을 할까 걱정하는 건 그들의 몫으로 남겨두십시오. 어쨌든 그들은 내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게 두어서는 안 된다. 사람들의 기분을 거스르지 않으면서 중요한 일을 해낸 사람은 여태까지 단 한 명도 없었기 때문이다. 의구심에 부닥치지 않고 변화가 일어난 적은 없었다. 조롱받지 않은 운동은 없었다. 획기적인 사업 중에서 다른 사람들이 분명 실패할 거라고 큰소리치지 않았던 사업은 없었다. 얼굴도 모르고 책임질 일도 없는 제3자의 일반적인 의견이 여러모로 고민하고 고려한 당사자의 의견보다 가치 있게 평가된 적은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다.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상할 것. 무엇을 두려워하는지는 우리도 모른다. 자신이 느끼는 감정의 원인을 잘 아는 것 같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 안 좋은 일이 먼 미래에 닥칠 것 같다는 불안에 휩싸인다. 두려움이 뱃속에 떠아리를 틀어 배를 쥐어짜고 휘젓는다. 사실 무엇이 두려운지 분명하지 않아 정확히 알지도 못하면서 말이다. 우리는 나쁜 일이 생기는 것은 아닐지 두려워한다. 일이 잘 풀리지는 않을지 두려워한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 두려워한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두려워한다. 자신이 느끼는 두려움에 대해 언제, 어디서, 무엇이, 어떻게, 누가 라는 질문이 던져지면 답하는 것이 힘들다. 왜냐하면 실제로 무엇이 두려운지 살펴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무엇이 그렇게 걱정스러운지 그 실체를 정의해 본 적이 없다. 두려움은 구체적이지 않은 그림자나 환상, 굴절과 같은 것이다. 어디서 주워오거나 잠깐 힐끗 바라봤을 뿐이다. 그러니 이제는 그만두어야 할 시간이다. 여기서, 지금. 미국의 기업가이자 작가인 팀 페리스는 두려움 분석 연습을 고안했다. 우리를 주저하게 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나 불안감, 의심을 정의하고 연결해보는 작업이다. 이 연습의 뿌리는 고대 스토아 철학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세네카는 최악의 상황 예상하기라는 훈련법을 이야기한 적이 있다. 앞으로 마주할 만한 나쁜 상황을 곰곰이 생각해보는 훈련이다. 세네카는 추방, 전쟁, 고문, 난파 등 인간이 놓인 조건은 우리 마음먹기에 달렸다 라고 말했다. 즉, 두려움의 유형이 아니라 익숙한 정도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얼마나 그럴싸한가? 무엇이 두려움을 유발하는가? 대처할 준비가 얼마나 돼 있는가? 세네카는 예상치 못한 고난에 가장 타격을 많이 받고 고통스럽게 느낀다고 했다. 그래서 최악의 상황이 일어나리라고 예상하고 정의하고 미리 싸워봄으로써 두려움과 위험을 덜어낼 수 있게 된다. 석유가 동났다고 가정해 봅시다. 석유왕 존 디 록펠러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자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는 훈련을 했다. 그래서 19세기 동안 금융공황이 반복됐어도 대담하게 행동함으로써 부를 쌓을 수 있었다. 나폴레옹은 지휘관이라면 자기 자신에게 하루에 몇 번씩 이렇게 물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적이 지금 내 앞에, 오른쪽에, 왼쪽에 나타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훈련의 목적은 장군들을 불안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준비시키려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지도력을 키우는 방법을 근면하게 실천하는 것을 보고 운명을 시험한다거나 괜히 나쁜 기운을 불러온다며 지나치게 걱정한다. 사실 생각이 잘 미치지 않는 범위의 일까지도 생각하는 것은 지도자의 몫이다.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군 지도자들도 이와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를 해왔다. 유일하게 용납할 수 없는 장교의 죄목은 놀라움을 표하는 거라고 말이다. 말하자면 그런 일이 일어날 줄은 몰랐다라는 식의 태도는 장교에게 걸맞지 않다. 우리는 모두 두려워하는 것을 실제로 바라볼 용기를 길러야 한다. 방 건너편에 더 알아가고 싶은 매력적인 사람이 있어도 모르는 사람이라서 말을 거는 것을 두려워한다. 도대체 왜 그럴까? 말을 걸었을 때 일어날 결과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그럴까? 웃음거리가 된다. 거절당한다. 우리는 목소리를 내고 싶어 하지 않는다. 하지만 왜 그럴까? 비판을 받을 수도 있어서일까?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해야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보는 그 정도일 것이다. 하지만 무엇이 됐든 이미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은가? 죽거나 살해될 수 있어서일까? 비행기에 탈 때마다, 거리를 건널 때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우리는 언제라도 쉽게 다치고 죽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닌가? 또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일, 생각하면 불쾌하기 짝이 없는 일, 비정상적인 일, 예상치 못한 일,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일에 대해 모두 생각해보는 용기를 길러야 한다. 과장된 불확실성에서 오는 불안을 줄일 뿐만 아니라 미지의 것들에서도 확실성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위험 요소, 자는 동안에 발생할 수 있는 일, 적의 계획, 틀어질 수 있는 일들에서 말이다. 인간과 관련된 모든 일과 경우의 수는 이실적이지도 생경하지도 않아야 한다. 더글라스 메가더는 전쟁과 삶에 실패하는 이유를 두 단어로 요약했다. 너무 늦어서. 너무 늦게 준비했고, 너무 늦게 적의 의도를 파악했고, 너무 늦게 아군을 확보했고, 너무 늦게 연락할 방법을 찾아냈고, 너무 늦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왔다. 너무 늦게 자세히 들여다봤고, 그랜트처럼 수를 세어보지도 않았으며, 나폴레옹처럼 적의 출현에 대비하지도 않았다. 조금 우울한 이야기인가? 그럴지도 모른다. 하지만 비관적으로 관망하되 준비된 사람이 낙관적이고 준비되지 않은 사람보다 낫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가장 취약한 사람을 낙관적인 사람이라고 말했다. 왜냐하면 결과가 예상대로 나오지 않았을 때 도망치기 때문이다. 가장 좋은 성과를 내려면 최악의 상황을 예측해야 한다. 무엇이 두려운지 알면 두려움을 퇴치할 수 있다. 단점을 분명하게 알게 되면 장점과 비교할 수 있다. 직접 늑대수를 세어보면 몇 마리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넘어서지 못할 산처럼 보이는 것은 두더지가 파놓은 흙두둑에 불과하고 괴물은 나와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적을 인간으로 바라보면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너무 큰 비용이 든다고 막연히 생각했던 것도 실제로 그 비용을 계산해보면 얼마 되지 않을 때가 있다. 그러니 직접 계산해 볼 필요가 있다. 투자의 위험이 따른다고 해도 그에 따른 손해보다 보상이 더 클 때도 있다. 발생 가능성은 매우 낮아도 발생하기만 하면 엄청난 충격과
파급 효과를 가져오는 사건이 시야에 들어온다면 대비할 수 있다. 공격을 예측하면 격퇴할 수 있다. 일어날 수 있는 일의 범위가 좁아지고 머피의 법칙이 적용되는 범주도 줄어든다. 막연한 두려움은 우리를 주춤하게 한다. 그렇지만 우리가 두려움을 더 많이 탐구할수록 그 감정이 우리를 지배하는 힘은 줄어든다. 그렇기에 그릇된 전제를 공격해 암세포를 제거하듯 뿌리를 뽑아버려야 한다. 과정은 반드시 험난하다. 세네카는 삶에서 일어날 만한 모든 일과 문제에 대비했다. 하지만 세네카도 자기가 겪은 모든 고난을 예상했으리라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전쟁, 난파, 고문, 망명,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결핵까지. 그는 자녀를 잃었고 네로의 광기와 중상모략을 견뎌야 했다. 한편으로 세네카는 운이 없어서 이런 일들을 겪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시련이 자기를 단련시킨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위험한 일을 겪지 않고 승리한 사람은 없다. 무키우스는 적을 암살하는 데 실패하고 붙들려서 오른손을 불에 집어넣어야 하는 시험에 들었다. 가난했던 파브리키우스는 전쟁에 패했을 때 몸값을 요구하는 적에게 뇌물로 바칠 재물이 없는 시험에 들었다. 루틸리우스는 억울한 혐의에 유죄 판결이 내려져서 추방되는 시험에 들었다. 레굴루스는 카르타고에 패하고 붙잡혀서 고문에 시달리는 시험에 들었다. 소크라테스는 신을 모독했다는 혐의가 씌워져서 독을 마셔야 하는 시험에 들었다. 소카토는 카이사르와 싸우다 패해서 스스로 죽음 앞에 서는 시험에 들었다. 불행을 겪지 않은 위인은 없다. 앞으로 힘든 일이 닥치지 않을까봐 걱정하지 말라. 힘든 일은 일어나기 마련이다. 대신 고난과 시련이 나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라. 그러면 앞일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멍과 상처는 갑옷이 되고 고군 분투는 경험으로 남는다. 이런 과정을 통해 더 나은 사람이 된다. 이 순간을 위해 그동안 준비한 것이다. 지금 내가 겪는 일들로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이다. 이것이 바로 승리를 달콤하게 하는 양념이다. 이 과정이 손쉽다면 누구나 승리를 쟁취할 것이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렇게 승리를 손에 넣을 수 있다면 과연 그 승리가 가치 있을까? 그 과정이 어렵다는 게 바로 핵심이다. 위험은 오류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나름의 기능이 있다. 어려움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열심히 운동하면 근력을 키울 수 있음을 기억하고 차라리 운동선수처럼 되어보라. 멜컴 X는 이렇게 말했다. 역경보다 더 좋은 건 없다. 패배와 마음의 상처, 손실 하나하나에 다음번의 성과를 높이는 방법이 담겨 있다. 이보다 더 힘든 일을 겪지 않았다면 어떻게 자기 자신을 믿을 수 있겠는가? 다른 역경을 헤쳐나가지 못했다면 이번에도 헤쳐나갈 수 있을지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는가? 그것이 바로 콜로세움의 검투사들이 기막히게 멋진 까닭이다. 사실은 검투사 중 많은 이가 지원자라는 사실이 믿겨지는가? 물론 노예 신분이라서 검투사가 된 사람도 많았지만 자유민 가운데서도 자원하여 훈련을 받고 검투사가 된 사람이 제법 있었다. 존재를 자각하려면 적과 역경이 있어야 한다. 그들은 자신에게 위기를 헤쳐나갈 능력이 있는지 알고 싶어 했다. 셰익스피어는 이러한 말을 남겼다.
풍요와 평화가 겁쟁이를 낳는다. 고난은 용기의 어머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좋은 훈련이다. 게다가 모든 사람이 역경을 훈련할 기회로 볼 힘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이 순간은 시험이다. 영어로 힘든 시기를 시험하는 시기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 일이 나중에 아니라 차라리 지금 일어나서 다행이다. 왜냐하면 오늘 이런 일을 겪었기에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이 수월했으면 더 나았겠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위험을 감수하지 않아도 되기를 바랐을 것이다. 도약이 엄청나게 위험해 보이지 않았다면 좋았을 것이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두려움의 목소리다. 어려워서 생기는 장점도 있다. 겁쟁이를 쫓아내고 용감한 자를 끌어들인다. 그렇지 않은가? 자기 의심을 넘어설 때 성장한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 중 한 명인 벤저민 러시는 35년이 지난 뒤에도 독립선언서에서 서명할 때의 벅참을 여전히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다. 영국의 식민지였던 미국이 독립하던 순간 그 현장에 있던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도 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러시는 자신과 마찬가지로 독립을 인정받고자 노력하고 미국의 초대 부통령이자 제2대 대통령을 지낸 노년의 존 애덤스에게 이렇게 서신을 보냈다. 서명하려고 한 명씩 의회 의장의 탁자로 불려 나갔을 때 모두 깊은 생각에 잠겨 쥐죽은 듯 조용했던 순간이 기억나십니까? 당시 많은 사람이 본인의 사형 집행 영장에 서명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했어요. 서명하면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지금 시점에서 과거를 돌이켜보면 그 결정을 내릴 때 마치 선견지명이 있어 성공할 줄 알았던 것 같다. 언제나 과거를 돌이켜볼 때만 용감하고 강인한 선택이라는 걸 알 수 있다. 당시 러시는 막 30대에 접어들고 있었는데 그의 인생을 통틀어 가장 위험한 일에 몸에 던지는 것이었는데도 해냈다. 그림 형제의 황금 열쇠 우화에서 노인은 어린 소년에게 세상의 현실을 보여준다.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 발전하는 방법은 없다는 현실 말이다. 동굴바닥에서 거대한 돌을 옮긴 노인은 소년에게 끝이 보이지 않을 것 같은 구멍을 보여준다. 여기로 가면 되네. 노인이 말했다. 하지만 계단이 없는걸요? 소년이 대답했다. 뛰어내려야 한단다. 다른 방법은 없어. 끝이 보이지 않는 구멍으로 뛰어내기는 무섭다. 하지만 다른 선택지는 없다. 타이거 우즈는 새로운 대회에 출전할 때마다 스윙 방법을 새롭게 창조한다. 예전 스윙 방법을 쓰면 아주 편했겠지만 골프의 세계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처음 시도할 때는 그도 무서웠지만 결국 해냈다. 그렇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도 해냈다. 모든 성장은 어둠 속에서 도약할 때 이루어진다. 그것이 두렵다면 우리는 가치 있는 일을 절대 해내지 못할 것이다. 두려움이 건네는 충고에 귀 기울인다면 전혀 발을 뗄 수도 도약할 수도 없을 것이다. 무언가를 말할 수 있었던 시간, 자신의 운과 시험해 볼 수 있었던 일들, 만났을지도 모르는 사람들, 배웠을지도 모르는 교훈들, 절대 이기지 못했던 전투들. 만약에 확실한 게 있다면, 윤곽이 또렷하고 밝은 길이 있다면 어떨까? 삶의 모든 순간이 확실하다면 용기는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넷플릭스 설립자 리드 헤이스팅스에게 누군가가 텔레비전과 영화가 스트리밍되는 미래를 명확하게 보여줬다면 좋았을 것이다. 하지만 미래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은 없었다. 물론 헤이스팅스는 미래가 그럴 것이라는 예감은 있었을 것이다. 그전에도 DVD를 우편으로 배달하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사업을 시작했으니 말이다. 인터넷으로 스트리밍되는 새로운 서비스의 장점을 살리려면 헤이스팅스는 DVD 배달 서비스의 장점을 포기해야 했다. 어둠 속으로 뛰어들어야 했다. 분석가들과 비평가들, 그리고 자신의 의구심을 뛰어넘어 용기를 내야 했다. 이는 무언가를 이뤄낸 모든 성공한 지도자와 사업가가 거쳐야 했던 과정이다. 내 계획이 성공하리라고 말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내 질문에 해답을 제시해줄 사람도 아무도 없다. 그 누구도 살아서 집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장담하지 못한다. 구멍이 얼마나 깊은지 말해주는 사람도 없다. 만약 그랬다면 겁이 나지 않았을 테고 모든 사람이 해낼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분명하다면 우리가 지금 그 일을 해내야 하는 사람은 아닐지도 모른다. 그렇지 않겠는가? 겁쟁이는 절대 일어나지 않은 일을 두려워하고 모든 가능성을 알고 싶어 한다. 준비할 시간을 원한다. 확신을 원한다. 일이 연기되기를 원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이든 기꺼이 포기한다. 다시는 절대 돌아오지 않을 기회의 순간에도 말이다.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은 해변에서 할 일 없이 서 있기보다는 새로운 세계로 향하는 길을 개척하다가 파도 속에서 죽는 게 100번 낫다 라고 했다. 그렇게 나이팅게일은 새로운 세계를 찾았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불필요하게 목숨을 잃었을지 상상해보자. 나이팅게일에게 도약할 용기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지금 직장에서, 지구에서 우리가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은 아주 짧다. 아직 젊으며 당장 먹여 살려야 할 식구가 많지 않다 하더라도 시간은 한정되어 있다. 이 시간을 어떻게 쓰고 싶은가? 겁쟁이처럼 살아갈 텐가? 두려움이 인생의 원동력이라면 놓치게 될 것을 두려워하라. 행동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두려워하라. 먼 훗날 사람들이 용기를 내지 못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지 두려워하라. 우리가 놓치는 것이 무엇일지 생각해보라. 마음을 크게 먹지 못해서 치러야 할 대가를 생각해보라.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은 일종의 신호다. 용기를 낼 일이 없다면 지루한 삶을 사는 것이다. 그러니 도약해야 하는 이곳에 서라. 소크라테스와 벌거벗은 임금님. 로마의 무언극 작가 데키무스 라베리우스는 자신을 위해 공연하라는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명령을 받았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명령이 영광스러웠을 것이다. 하지만 다른 이들에게는 조금 모욕적이었다. 데키무스는 아첨꾼이 아니었기에 그에게는 카이사르의 명령에 반항해야 할 도덕적 의무가 생겨났다. 카이사르가 관중석에 앉아있고 모든 이가 지켜보는 가운데 데키무스는 카이사르의 얼굴을 보면서 열변을 토했다. 복종을 조롱하고 카이사르가 고통스럽게 죽음을 맞이하리라고 예견했다. 이 와중에 가장 인상적인 것은 데키무스가 너무 잘 해냈다는 것이다. 무척이나 예술적이고 대담하게 연기했던 나머지 카이사르도
차마 데키무스를 처벌할 수 없었다. 그리스어로 이러한 용기를 파레시에라고 한다. 파레시에는 권력의 진실을 말하는 것, 타협과 부정한 행동을 거부하는 것을 의미한다. 소크라테스는 마음속에 있는 것을 숨김없이 말하는 대표적인 파레시아스트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말하기 두려워하는 내용을 말하기 두려워하는 대상에게 이야기하는 사람이었다. 고대 역사가의 말로 바꿔 표현하자면 그 누구도 소크라테스에게 자기 성격과 맞지 않게 행동하거나 말하거나 생각하게 할 수 없었다. 그런데 소크라테스의 이런 행동을 감탄하는 것도 이상하다. 이것이 일반적이어야 하지 않을까? 이것이 사람으로서 기본 도리가 아니던가? 진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말하지 않는 것은 진실을 배반하는 것이다. 침묵을 지켜서 유죄를 면할 수는 있겠지만 변명의 여지는 없다. 잘못한 일이다. 비겁한 사람이다. 아무도 진실을 듣고 싶어 하지 않을 수도 있고 진실을 들을 때 아주 겁먹을 수도 있지만 진실을 말하는 것을 두려워할 수는 없다. 1934년 독일의 목사이자 신학자인 디트리히 본 회퍼는 벌거벗은 임금님이라는 동화를 뒤늦게 알게 됐다. 동료 기독교인들이 히틀러에 대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속이는지, 히틀러가 악랄한 거짓말을 어떻게 시작하는지를 보았던 본 회퍼에게 이 동화는 1톤짜리 벽돌로 머리를 내리친 것처럼 충격을 줬다. 본 회퍼는 동생에게 편지를 썼다. 오늘날 이 세상에 부족한 한 가지는 이야기 마지막에 솔직하게 목소리를 내는 아이라네. 동화의 소녀는 본능적으로 자연스럽게 왕에게 저항할 수 있었다. 당신은 무슨 변명을 할 텐가? 물론 변명거리는 수도 없이 많을 것이다. 일에 해가 될 거야.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을 걸. 별 차이가 없을 거야. 일이 지연될 거야. 누가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겠어? 다른 사람의 미움을 사고 싶진 않잖아. 알았다. 이 아첨구나. 자, 한번 보자. 일단 쩔쩔매는 것과 자기 자신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것은 별개의 일이다. 이것이 드골이 히틀러에 대해 깨달은 점이다. 히틀러는 전적으로 방관하는 비겁함을 바탕으로 권력을 쥐었다. 그 누구에게도 약자를 괴롭히는 사람을 폭력배라고 부를 의향이 없었다. 독일의 그 누구도 황제가 옷을 입지 않았다는 것을, 히틀러가 사실은 제정신이 아닌 채 살인을 저지르는 미치광이라는 것을 보려고 하지 않았다. 분명 그런 말을 하려고 들지도 않았을 것이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히틀러가 듣고 싶은 말만 했다. 그렇게 모든 사람은 공범이 됐다. 물론 진실을 말할 의무가 있다고 해서 잔인할 권리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소크라테스는 사람들이 중요한 것을 얻을 수 있게 도와주려고 했다. 다른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하려는 의도는 없었다. 가르침을 주고자 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했다고 해서, 적이 생겨났다고 해서 아랑곳했을까? 그것이 지혜를 추구하는 것을 멈추거나 의무를 저버리게 할 수는 없다. 사회는 이러한 성격의 사람들 없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할 것이다. 데키무스가 가이사르의 눈을 쳐다보며 가이사르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한 것처럼 항상 지지하지는 않아도 된다. 인간의 위선과 부조리를 비웃는 미국의 코미디언 데이브 셔펠, 인간의 가식과 확신을 꿰뚫는 미국의 경제학자 나심 탈레브, 가장 기본적인 가정의 의문을 던지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디오게네스도 그런 사람이다. 현재 상황에 도전하는 인물이 필요하다. 문제를 캐내고 공개적으로 비판할 예술가도 필요하다.
정직하게 나라를 이끌어 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정치인과 불쾌한 사실을 주저하지 않고 말하는 전문 고문관이 필요하다. 선전이나 합리화, 은폐를 용납하지 않는 사람이 필요하다. 이건 옳지 않습니다. 전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사회의 모든 위치에서 기꺼이 목소리를 높여줄 사람들. 세상은 우리가 그렇게 말해주기를 기다린다. 황무지를 건너는 시간이 우리를 더 강하게 한다. 세네카는 추방됐다. 에픽테토스 역시 그랬다. 20세기에 활동한 독일계 미국인 정치 철학자 헤나 아렌트는 게슈타프에 체포되어 8일간 수감됐다가 7년간 망명 생활을 했다. 갈릴레오는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고 과감하게 주장한 뒤 그 주장을 철회하기를 거부했다고 자택에 구금되어 남은 생애를 보냈다. 주장을 철회했더라도 그 결정에 대해 갈릴레오를 비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텐데도 말이다. 엘리노 루스벨트는 어렸을 때 부모님에게 쫓겨났고 수십 년 동안 남편의 그늘에서 살아왔다. 모비딕을 쓴 허먼 멜빌은 평론가로부터 혹평을 받았다. 스티브 잡스는 애플에서 해고됐다. 찰스 다윈은 진화론을 발표하기 전까지 지옥 같은 24년을 보냈다. 영웅을 소중하게 여긴다면, 창의적인 천재를 위해 레드카펫을 깔아준다면 정말 멋질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는 대신 그들을 곤경에 빠뜨린다. 고문하고 몰아낸다. 처칠은 젊은 시절에 전쟁 포로로 잡혔을 뿐만 아니라 정치 경력의 최정상에 올랐을 때 공직을 내려놓아야 했다. 처칠의 죄목은 무엇이었는가? 독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처칠이 옳았다. 하지만 또 다른 전쟁을 원하는 사람은 없었다. 아무도 처칠이 히틀러의 위협을 바로잡기를 원하지 않았다. 처칠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기보다 떠나게 하는 것이 더 쉬웠다. 거의 10년 동안 처칠은 런던 외곽에서 숨죽이고 있었다. 아니, 적어도 적들은 그렇게 생각했다. 그러나 처칠은 책을 읽고 글을 쓰고 휴식을 취하며 귀중한 인맥도 쌓고 있었다. 결정적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처칠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모든 선지자는 문명 사회의 기반을 두어야 한다. 그리고 광야로 나가야 한다. 복잡한 사회에 대해 선명한 청사진이 있어야 한다. 고립되어 명상의 시간을 보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정신적 다이너마이트가 만들어지는 과정이다. 정신적 다이너마이트는 바로 스티브 잡스에게 있었던 것이다. 엘리노 루스벨트에게 있었던 것이다. 세르피코와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이 발전시킨 것이다. 그들의 길이 더 쉬웠더라면 정신적 다이너마이트를 갖지 못했을 것이다. 얼마나 오랫동안 오해받는 것을 불사할 수 있는가? 얼마나 오랫동안 혼자 싸울 수 있는가? 회사 기록에 남을 단 한 사람이 될 의향이 있는가? 당에서 유일하게 비판의 목소리를 낼 사람이 될 의향이 있는가? 믿음이 진실이 될 때까지 얼마나 감내할 수 있는가? 해야 하는 일을 해낼 때까지 얼마만큼 견딜 수 있는가? 자기 자신만을 생각한다면 처칠은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었다. 1929년도의 처칠은 54살이었다. 은퇴할 수도 있었다. 괘씸한 마음에 하고 싶은 일, 즐거운 일로 도피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마침내 영국이 처칠을 불렀을 때 그는 대답할 준비만 되어 있는 게 아니었다. 영국이 해결해달라고 부탁한 그 위기를 풀어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처칠은 영국과 세계에 필요한 화약이 될 터였다.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는 것,
신념을 위해 싸우는 것, 신념을 위해 기꺼이 고통을 감내하는 것, 이는 모두 용기를 호되게 시험하는 장이자 용기를 배양하는 온상이다. 시대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지도자는 거의 없다. 대개 시대를 앞서간다. 이는 주위를 둘러본 뒤 자기가 혼자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뜻이다. 이는 초기에 소규모의 군중과 소수의 지지자만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은 사회에서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사회에 녹아들기를 바라면서 자기 신념을 희석하는 것이다. 쫓겨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지만 어쩌면 쫓겨나는 게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일 수도 있다. 쫓겨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해야 할 일을 못해서는 안 된다. 독립적이고 전망이 있으며 원칙을 중시하는 사람이라면 소외감을 느끼게 되는 것을 결국에는 피할 수 없다. 또래로부터, 시대의 흐름으로부터 소외될 수 있다. 해고될 수도 있다. 직장에서 쫓겨나거나 따돌림을 당할 수도 있다. 최선의 시나리오는 호응만 받거나 무시당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고 우리를 만들 수도 있다. 운명이 부르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빚어갈 수도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는 일이 우리보다 더 위대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드골은 사막을 건너야 하는 정치인들을 특별한 애정으로 대했다. 전쟁 중에 영국에서 건넜을 뿐 아니라 전쟁 후에도 건넜기 때문이다. 드골은 1946년부터 1958년까지 12년간 정권에서 물러섰다. 그동안 프랑스는 흔들렸고 거의 자멸했다. 프랑스의 위대함을 다시 회복하고자 드골은 사막으로 쫓겨나 외롭고 힘없는 세월을 견디라는 부름을 받았다. 프랑스가 드골을 거부했는데도 드골은 프랑스를 구하고자 하는 희망을 저버리지 않았다. 이러한 거절과 실패를 통해 다시 한번 정신적으로 무장할 수 있는 다이너마이트가 만들어졌다. 잊지 마라. 산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다. 골짜기의 바위는 예전에는 고지에 있다가 굴러 떨어졌을 수도 있다. 누군가가 아래로 던졌을 수도 있다. 아니면 그냥 길을 잃은 것일 수도 있다. 그렇게 지금은 이 낮은 곳에 있게 됐다. 바위가 골짜기에 있는 것이 큰 문제는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쩔 셈인가. 긴 황무지나 황량한 골짜기, 어느 쪽이 되었든 건너가야 한다. 인내와 참을성,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이 필요하다. 이 시기를 거치면서 씁쓸해지면 안 된다. 이 시기를 통해 더 나은 자신이 된다는 것을 확신해야 한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우리에게 기대고 있기 때문이다. 희망을 저버리지 말라. 그들 때문에 포기하지 말라. 그들은 자신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른다. 반면에 우리는 무슨 일을 하는지 안다. 이 사막, 이 광야는 우리가 건너가기 위해 존재한다. 우리 여정의 일부다. 시련을 겪어야 목적지가 찬란해 보이는 법이다. 그렇게 우리는 영웅이 된다.